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격 심리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격 심리학에 들어갔는데 성격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였느냐? 첫 번째, 행동의 독특성이다. 행동의 독특성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관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꼭 알아놓으세요. 독특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일관성. 이거 서로는 서로 연관이 되는 거죠. 안정성과 일관성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격의 형성 들어갑니다. 성격과 관련된 이슈는 유전과 환경에 관한 관점이며 이든 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성격의 차이는 유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환경의 차이, 즉 개인에게 주어지는 환경 자극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가. 현대 성격 연구자들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유전적 요인 들어갑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로 성격 형성에 유전이 중요한 요인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을 구별짓는 독특성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특성에 근거한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질적 특성의 가로, 이게 나오면 유전적인 부분이죠.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서 일란성 쌍생아는 기질적인 특성이 매우 강하게 관찰되었으며 일란성 쌍생아 거기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질적 특성이 강하게 관찰되는 것은 이란성보다는 일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질적인 유사성은 환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속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의 기질 연구를 보면 정서성이나 활동성, 사회성에서 높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경생물학적인 연구 결과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신경계통의 기능적인 특징이나 뇌의 신경전도 물질은 신경전달 물질과 동의어가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성격 형성 과정에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생물학적 연구를 보든가 기질적인 부분을 보든가 이것들은 다 유전적인 요인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가 기질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에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측면들은 태어난 인간에 있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 복잡하고도 독특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현됩니다.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인간의 경험은 성격 형성의 후천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격 형성의 한 요소인 경험은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특정 문화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마련이고 개인이 속해 있는 삶의 장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통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인간으로 조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부모는 가정 문화를 만들고 유지해가는 중심 인물이고요.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양육 방식은 성격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인 신뢰감, 안정된 정서, 자율성은 어머니와 아기가 맺게 되는 강한 애착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성격은 타고나는 유전적 요인과 끊어요. 태어난 이후에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즉 환경적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격의 세 가지 특성이었고요. 성격의 형성입니다. 자, 성격의 형성. 형성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유전적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둘 다 있으니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경생물학적인 측면,
신경생물학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제가 앞에서 그랬죠. 기질적인 측면은 일란성 쌍생아와 그 다음에 이란성 쌍생아가 있다. 자,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에서 일란성 쌍생아가 기질적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했죠. 가정이라든지 또는 부모라든지, 자, 가정과 부모 등의 영향인데 이것은 바로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적 요인인데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2절 성격의 제2론이 있습니다. 성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성격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성격 이론의 아래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성격 이론은 개인들이 보이는 행동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입니다. 성격 이론가들은 성격 이론을 통하여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성격 특질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특성 이론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이 있다라고 했죠. 자, 이 과정 이론을 먼저 살펴볼 건데 과정 이론에서 정신 분석, 우리가 심리학의 제1세력을 정신분석이라 하고 제2세력을 행동주의라 하고 제3세력의 심리학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 거기 보면 프로이트, 아들러, 융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고전적인 정신분석 하면은 정신역동 이론 하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자를 써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면 아들러와 융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 형성 이론. 우리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란 것이 있고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인본주의 하면은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있는데 자, 로저스는 우리가 바로 현상학 이론이라 하고요. 현상학적 이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로자입니다. 욕구 위계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가 있구나. 그래서 가지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론이 있다. 특성 이론은 특질론이라고 하는 것과 특질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특질 이론과 유형 이론.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유형론에 보면은 체액론, 체격론 이런 것이 있죠. 체액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체격론이 있습니다. 체액론과 체격론이 있는데 자, 체액론에는 히포크라테스, 체격론에는 크레치모와 셀돈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체액론이 되겠고요. 체격론은 셀돈, 그 다음에 크레치모. 자, 이런 학자들이 체격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질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형 이론에서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형 이론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썼네요. 여기가 유형 이론이고요. 여기가 유형 이론이고 자, 특질 이론이 밑에 들어가야 되죠. 특질 이론이 아래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여기 특질 이론이었습니다. 특질 이론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특질론은 올포트, 그 다음에 카텔, 아이젠크입니다. 올포트, 그 다음에 커텔, 그 다음에 아이젠크. 자, 이게 뒤에 나올 건데요. 여기 있는 올포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젠크, 요 두 학자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올포트의 특질 이론하고 아이젠크의 특질 이론이 필기 지문에서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격 이론의 세팅을 끝냈는데 이 성격 이론의 세팅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체킹한 이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과정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은 두루두루 이제 어느 것이 출제가 되든 간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개념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학자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는지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정신분석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하고 안나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이론까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정신의 구조, 성격의 구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신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 거기 보면 그림도 있잖아요. 그 그림을 또 우리가 해석하는데 도움이 잘 돼야 되고,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정신의 구조, 지형학적이라고 하고 성격의 구조는 구조적이라고 그래요. 정신의 구조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의 별표. 성격의 구조에는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슈퍼에고가 초자한데요. 원초와의 별표. 이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게 바로 무의식과 원초화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모형의 그림을 보시면 무의식 아래에 전체 다 있는 것이 바로 원초화입니다. 그래서 원초화는 완전 무의식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의식부터 들어갑니다. 의식은 개인이 현재 자각하고 있는, 현재 동그라미 자각하고 있는 의 밑줄, 생각을 포함하며 현재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억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억이 자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전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중간 부분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의 부분입니다. 무의식은 가장 깊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어려운 부분이죠. 무의식은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며 본능에 동그라며 이게 원초화적 세계거든요. 여기에서 지배되며 억압된 사고와 감정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은 이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프로이트는 말해요. 그래서 무의식 결정론을 이야기한 거고요. 원초화, 완전히 무의식입니다. 완전히 무의식에 가로쳐 주시고요.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 본능과 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능 충동의 동그라미. 자, 근원적인 생물학적 충동 저장 쾌락의 원리입니다. 쾌락의 원리의 가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무의식 세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원초화라 했습니다. 자, 이 자아는 현실의 원리입니다. 현실의 원리에 가로쳐 주시고요.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사회 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화와 끊어요. 현실. 원초화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아가 합니다. 초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입니다. 옳고 그른가의 가로. 이게 바로 도덕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덕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구조 최고 단계로 끊어요.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합니다. 고등법원 판사는 죄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게 바로 이제 도덕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고요. 완전의 원리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완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부분. 자아 이상이 여기 완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심은 도덕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덕적 목표와 완전을 추구하며 끊어요. 쾌락보다 완전을 추구하고 끊어요. 현실보다 도덕과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초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무의식 안에 원초화가 모두 다 있고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아는 이게 다 나눠져 있죠. 무의식에도 있고 전의식에도 있고 의식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 무의식이라는데 저희가 좀 이따가 판사하겠습니다.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구, 항, 남, 잠, 생, 동그라미.
프로이트는 인간의 연령에 따라서 5단계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구강기 때 중요한 것은 애착 형성입니다. 출생에서부터 18개월까지인데 이 기 있죠. 그 연령 단계에 그 연령은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수유 경험이 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유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학문기 때는 대소변 가리기가 중요하겠죠. 부모에 대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이후에 성격 발달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은 학문 보이적 성격이나 학문 폭발적 성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강박성이 있다, 완벽주의다, 죄책감이 있다, 완고하다, 인색한 성격이다, 학문 보이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어로 학문 강박적 성격이라고 하고요. 양가 감정이 있다, 더러움과 지저분함, 반항, 분노, 가학, 피약성을 지닌 성격이 학문 폭발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때는 이 컴플렉스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현상은 거세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현상은 남근선망 현상이 나타납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 이때 이제 학령 전기인데 잘못 발달된 성격은 욕구 좌절, 욕구 충족이 너무 심했던 양극단의 경우를 겪는 남아의 경우 거세 불안과 어른을 두려워하고 여아는 유혹적이고 정서가 불안정한 히스테리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입니다. 성적인 관심이 잠시 잠복된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승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방어기제 승화는 다르고 성적 욕구가 잠복된다는 측면에서 승화예요. 성적인 관심이 잠시 잠복되는 시기로 전 단계, 이전 단계에서 경험해온 성적 욕망이나 성적 갈등 현상은 잠복, 잠재가 됩니다. 활발한 문화활동과 또래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식기, 다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옵니다. 이성의 동그라미,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다시 증가하며 성적, 공격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잘 발달된 성격은 성숙한 이성관계 수립하게 되고 주체성 이런 것들도 형성하게 됩니다. 나이를 보니까 아시겠죠? 청소년기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쭉 봐드렸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쓰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또는 정신역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하면은 첫 번째가 정신의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다. 정신의 구조에는 바로 의식과 자, 이거는 자각이 가능합니다. 자각 가능한 영역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전자를 써서 전의식이라 합니다. 전의식은 노력하면은 의식화될 수 있는 겁니다. 노력에 따라서 의식화가 가능합니다. 의식화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를 써서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 무자를 쓸게요, 그냥.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무의식은 자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각할 수 없는 영역을 무의식이라 한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이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성격은 이 무의식 세계가 결정한다. 그래서 무의식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격의 구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격의 구조. 자, 성격의 구조는 우리가 원초화부터 시작을 하죠. 자, 원초화는 완전 무의식 영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의식 영역이고 그 다음에 원초화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쾌락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능과 충동 이런 것들이 바로 원초화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발달하거든요. 자아. 이 자아는 부분 무의식 영역입니다. 부분 무의식 영역에 해당되고 이거는 현실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실의 원리. 원초화와 현실의 중재자가 됩니다. 원초화와 그 다음에 현실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초자아가 됩니다. 자, 이 초자아는 바로 부분 무의식이 되고 초자아는 두 가지로
형성돼 있다 그랬죠. 양심과 자아 이상, 아이디얼리즘입니다.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양심에서 우리는 도덕의 원리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도덕의 원리를 생각해 주고 자아 이상, 아이디얼이라는 측면에서 완전의 원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도덕의 원리와 완전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초자아가 끝나게 됩니다.